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ESG 학회 제12회 학술대회에 오신 모든 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부 개회식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김효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ESG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일부 개회식은 고문현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태진 회장님의 환영사, 학회원님들의 축사, 그리고 주영섭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먼저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한국 ESG 학회 고문현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ESG 학회 회장 숭실대 고문현 교수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국회 의정 활동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 그리고 조혜진 국회 ESG 포럼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주 의원님 대책위원장님 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시듯이 최근에 금년에 와서 기후변화가 유난히 심해져서 아르헨티나의 메시의 고향에서 60년 만에 최고의 기온이 올라서 학생들이 옷을 안 입고 팬티 차림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왜냐하면 너무 더우면 바로 스프링클러 가서 식히고 다시 수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기후변화가 지금 우리 인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태풍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가 바로 ESG입니다. 이런 이슈를 제대로 감당하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그래서 제가 2021년 9월 달에 ESG 학회를 조명래 전 장관님과 같이 만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ESG 학회에 대한 기대가 커서 지금 괄목상대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기라성 같은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뿌듯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세미나 주제를 정한 것도 ESG가 중요한데, ESG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말 중구난방 여러 가지 더 심하게 말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처럼 행사하는, 그래서 거래사무 법칙이 작용하는, 그래서 좀 전문가가 있는 우리 학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학회에서 올바른 평가 기준을 바람직하게 제시해서 좀 이것을 통해서 KESG 표준을 만들어서 K-팝처럼 또는 K-컬처처럼 세계로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학술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한국은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듯이 OECD의 10대 경제 강국인데, 수출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부존 자원이 부족해서 수출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수출을 하려면 EU의 기준,
ES 기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여러 가지 관련 기준을 우리가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SG는 필수적인 대한민국의 생존 조건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학회에서 이 ESG 기준에 관한 평가 기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마련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그 토대 하에서 이 대한민국이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시듯이 휴먼 캐피털이 빼어나고 또 압축 성장을 한 그런 저력이기 때문에 ESG도 지금 유럽보다 뒤지지만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일당백이고 뭐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님 등 여러 가지 이게 빌 게이츠 못지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ESG 학회와 같이 인연을 맺은 것인데 앞으로 평생 같이 가서 We are in the same boat,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ESG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대주제하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이게 많은 조영섭 전 중소기업 청장님이 오늘 기조 강연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길라잡이가 되는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 사덕환 교수님 그리고 김경식 대표님 그리고 강재상 그렇게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그 정재홍 변호사님 김현장에 등 여러분이 발표를 하시고 또 사회는 경희대 강재상 교수님인데 강재상 교수님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한국행정학회는 우리 한국 학회 중에 제일 큰 학회입니다. 그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 저희 학회를 와서 도와주시고 고문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학회가 얼마나 2년도 안 돼서 얼마나 괄목상대하는 발전을 하셨는가를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재상 교수님 그리고 정종선 한국자동차 환경연합 환경협회 회장님 김태훈 법무법인 남당 대표 변호사님 등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서 여러 가지 하시는 허남식 저희 학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허남식 위원장님은 뭐 열정 그리고 헌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학회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정말 일당백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님 그리고 이성은 숙명여대 교수님 박종철 우리경영연구소 원장님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님 이상봉 대륙 법무법인 대륙아주 ESG 자문그룹 부문장님 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후원해 주신 대륙아주의 이규철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정종선 협회장님 그리고 로우카본의 이철 대표님 그리고 글로벌 ESG협회 황인경 회장님 하늘로 김안태 대표님 그리고 사단법인 변혁경제법제정책연구소의 조영호 소장님 등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그린 와싱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저희 학회가 파사 현정의 그 기차에 바람직한 ESG 평가 기준을 제시해서 정말 KESG 모델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시는 와중에도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엔지니어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강태진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ESG 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ESG 학회의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우리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조혜진 안철수 의원님
또 특강을 맡으신 우리 조영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특별하게 우리 안철수 의원님은 제가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장으로 모셔오는데 그 인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을 들여서 모셔왔고 우리 또 주영섭 정장님께도 서울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또 조인해 주셔서 정말 여기 오니까 밖에서 잘 만나지도 못하신 분들을 다시 다 만나게 되네요. 저희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도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ESG는 국가나 기업의 성장도 더티 그로스와 헬시 그로스를 구분지으면서 새로운 의무를 자발적으로 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기업 활동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사회의 최대의 책무이고 기업이 적자를 나면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도 불과 지난 20, 30년 사이에 변해서 기업에 새로운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비즈니스나 경제 발전보다도 정치를 우선시하면서 천연자원과 기술, 정부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화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런 삭막한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 기여, 환경 규제 등의 여러 숙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며 선진 기업 활동을 영위해 나가야 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지키는 WTO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선택적으로 지불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혁신 경쟁법, 반도체 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살펴보면 이 분야 인재 양성의 기초 교육을 위해 전주기 스템 교육에 130억 달러를 지원하고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2억 달러, 양자 분야의 R&D 및 인력 양성에 1억 5천만 달러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GDP의 11%에 불과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제조업의 세제 지원, 국가 보조금 지불, 환경과 인권을 내세운 대무역 제재 등을 거침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ESG 정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영내 기업의 탄소제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도 유럽 시장과 가까운 동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로 소싱을 이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제품 생산과 연관된 규제와 기업 의무를 점점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은 듀 딜리전스, 즉 공급망 실사를 통한 ESG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독일의 자동차 회사 BMW는 인권과 노동 관련 공급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급망 실사를 통해 ESG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협력업체 108곳을 공급망에서 탈락시킨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수익 상품에 탄소세 부과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2026년부터 CBAM이라는 카본 보더 어드저스먼트 메커니즘이라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2035년부터 100%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미국식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 청정경제법을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10개 분야의 수입 상품에 대해서 탄소세로 1톤당 55억 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신규 무역 장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SG 한 축인 녹색 전환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 산업 구조의 특성상 많은 도전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5%에서 29%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고 이 중에서도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8.4%나 되어 2050년 탄소 중립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서 탄소 중립은 우리에게 위기 요인 혹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기업의 큰 부담 증가 요인이 우려되나 그린 산업 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에게는 기회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ESG 학회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사의 큰 흐름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앞으로 한국 ESG 학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정성호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행사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뭐 큰 역할한 게 없고 사무실 오늘 세미나 장소 없는데 제가 심부름을 해갖고 축사를 먼저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나 또 조혜진 우리 ESG 포럼 회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서 국회의원들 이제 축사나 인사말 소개할 때 국정에 바쁘신 뭐뭐뭐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 듣는 게 사실 제일 민망합니다. 요새는 국회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여야가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양보도 하고 타협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해관계를 조정해 갖고 그것이 법안과 또 예산으로 만들어져 갖고 국민의 삶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뭐 여러분 느끼는 바 그대로 참 참담한 실정입니다. 사실 뭐 누구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여당의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라도 우리 앞으로 큰일 하실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뭐 ESG 문제는 이게 뭐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가나 기업, 우리 사회 또 환경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뭐 필요한 조건, 이게 필수 조건 또는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최근에 그 전 지구적인 위기가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탈탄소 사회의 어떤 전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갖고 또 탄소 배출량의 어떤 조정들 이런 면에서 ESG 평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방향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문현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포럼들 만드셔갖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을 또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국회가 수용해갖고 적절하게 정부의 또 어떤 대책을 촉구하고 국회 나름의 법안이라든가 또는 뭐 같은 법령의 어떤 정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조언을 주시면 조혜진 의원님이나 또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 또 저희 작은 역할에도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SG 기준의 방향성 성립이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안철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ESG 하면 진짜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제가 안랩을 창업한 게 28년 전 1995년입니다. 그때 뭐 경영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의대 교수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IMF 이전이니까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다 그 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업은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이고 그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다 같이 정말 그 이익이 되는 혜택이 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진정한 기업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도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CSR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직원이라든지 또는 납품업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또 사회 그리고 또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회사를 만들면서 V3라는 제품을 일반에게는 무료로 공개하고 기업 사용자에게만 판매한다는 그런 모델은 그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기업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CSR에 따라서 그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고민이 뭐냐면 CSR이라는 게 그 개념은 좋지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경영에서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You cannot manage what you cannot measure. 측정 가능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내가 또는 회사가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더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뀌게 된 게 바로 ESG가 나오면서입니다. 저는 그 CSR과 ESG의 가장 큰 차이점이 measurable하다.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경영자들도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자기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투자자들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직접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 이런 점들이 저는 제일 의미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평가를 하고 투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부분이 더 많이 발전하고 더 연구가 많이 수반되어야 하고 더 거기에 맞는 제도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제언들 많이 나오는 시간이 되고 이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께서 안랩 시절, 창업 시절 고민부터 CSR과 ESG의 차이, 그리고 ESG 지표를 통한 본격적인 평가가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조혜진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회 ESG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조혜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ESG 학회 12번째 학술 대회 우리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ESG 경영이 기업과 공공 영역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 국회에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돼서 반갑습니다. 한국 ESG 학회 고문현 회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또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또 공공이 단순히 단기적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민해야 되는 그에 대한 또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와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속 가능 보고 기준을 개발해서 ESG 정보 공시 국제 표준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부터 ESG 정보 공시가 본격화됩니다. EU는 대기업과 일부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도 상장 기업들에게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SG 실사 의무화와 또 ESG를 장벽으로 한 수입 규제 등의 요인들이 더해져서 ESG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장 기업들에게 ESG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직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 기업과 공공 영역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동시에 또 규제와 부담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유럽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 경제가 고도화되어 있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ESG 도입에 아직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ESG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ESG 기본 법안을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기업과 공공영역, 특히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ESG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고견을 가지신 우리 전문가님들이 모여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ESG 환경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ESG 경영이 우리 경제와 공공 영역에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실정에 맞는 ESG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주시 병 김성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은 앞서 축사를 하신 조혜진 의원님과 함께 국회 네. 네. 서면 인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서면으로.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글로벌 ESG 협회 황인경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지금 빨리 또 일어나셔야 돼서 짧게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소설 목민심서를 쓴 소설가 황인경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소설 목민심서를 쓴 것이 10년 걸려서 썼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서 소설 판매 부수로서는 1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뼛속 피속 가득 다산의 정신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 온난화로 이렇게 불이 나고 또 많은 이재가 생기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다산의 정신으로 다산이 현재에 계시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ESG 협회를 만들게 됐고요.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 큰 힘을 얻었는데요. 정말 저희는 개인의 생각으로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아주 소소한 일부터 실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협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후테크 기업 주식회사 로우카본 이철 대표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의 기후테크 기업인 로우카본 대표이사 이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ESG 학술대회에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탄소 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중대한 사명이고 지구와 인류 공동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규범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로우카본은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엔 안토니오 구테스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로우카본의 솔루션은 밖에 입구에 보시면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고 하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고 저장하고 연구 격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 기술은 ESG 경영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주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끊어내서 포집하는 DSC 기술을 제로C를 직접 개발했고요. 지금 지자체 및 각종 기업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30년 되는 소나무 100그루가 흡수하는 양과 똑같고요. 100그루를 심으려면 1000평이 필요한데 저희 로우카본의 기술은 단 1.5평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방금 안철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V3를 개발하시고 사회 공헌 하셔서 공짜로 주신 거 저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라면 안철수 위원님 사무실에 저희 제로시 하나 기증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구지에서 포집하는 이 액체를 콘크리트 경화제, 테트라포드, 인공 경량 골재 등의 건축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우리 황 회장님 계신 다산에 정실이 깃든 전남 강진에 저희 본사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신 우리 정경 선생님 단체에 저희가 보도블록을 격리한 CO2를 지금 설치를 해서요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이 우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한 MRV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표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산탄소를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체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인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면 저희 로우카본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ESG 학회 12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가 정리되면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 강연 준비가 될 때 동안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 인사 나눠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내시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에서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시는 주영섭 교수님께서 ESG 평가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나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 ESG 분야에 대해서 기라성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런 기회에 정말 우리 ESG 평가가 어느 분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더 의미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평가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모든 문제에서 인사평가도 그렇고 성과평가도 그렇고 평가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답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목적을 갖느냐 하는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ESG 같은 경우는 또 E라고 하는 환경과 S라는 사회와 G라는 가버넌스가 또 분야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 이 보이스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우리 황 회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걸로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못 들었습니다만은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이 ESG 평가, ESG라고 하는 게 하나의 뭔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수행하는 주체는 기업이고 지금 평가는 그러면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이나 사회나 가버넌스를 책임지는 하신다면 잘못하면 주체가 주체가 돼야 될 주체가 기업이 혁신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러면서 기업이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기업이 피하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ESG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면들을 다 고려해서 하려면 ESG가 도대체 왜 생겼으며 ESG가 무엇을 위한 건가 하는 것들을 좀 곱씹어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평가 지표가 어떻고 평가의 그 세부적인 어떤 방법이 어떻고 하는 거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되 어떤 경우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 평가의 그 지표나 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중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그러려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선 생각해야 되고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지금 초변화 대전환 시대고요. 모든 게 전부 다 뭐 총체적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 말씀대로 기술, 경제 환경, 세대, 사람, 뭐 자본주의, 뭐 경영 철학, 뭐 코로나 팬데믹, 또 기후 위기, 패권 경제 등 신냉전 시대, 뭐 이 모든 문제가 이렇게 모든 게 한 번에 이렇게 그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역대로 아마 유사일에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초변화 시대이고 이 초변화 시대를 결국은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3대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지금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디지털 대전환, 소위 디지털화. 그래서 뭐 요새 뭐 4차 산업혁명도 사실상 디지털 대전환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 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 디지털 대전환을 전 세계를 디지털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요 말씀은 좀 그렇게 많이 안 드립니다만 실제적으로 ESG에도 디지털 대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만철수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은 연결이고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모든 걸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아까 관리가 된다. 매조해야 관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ESG도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ESG도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전환이 이제 그린 대전환인데 이게 이제 기후 위기, 탄소 중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고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 또 어떤 모든 그 인류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함께 보는 좀 광의의 의미의 ESG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만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물론이고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전 세계 이 세계 가운데서 특히 양대축이라고 하면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와 연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그 큰 디지털 대전환을 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이 지속 가능성을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 두 축이 모든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ESG가 바로 이 평가도 이 두 가지 방향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체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코로나 팬데믹 문제라든가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신냉전 때문에 일하는 것이 진영 논리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3대 대전환 가운데 이 그린 대전환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 중심이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디지털 그린 대전환이 바로 ESG의 가장 큰 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올해 1월달에 또 내년 1월달에 또 있습니다만은 이 CES 라스베가스의 CES에서 CES가 이제 일종의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이자 세상의 그 어떤 메가 트렌드를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그 행사죠. 거기에서 올해 슬로건이 아주 재밌습니다. 올해 슬로건이 Human Security for All, 이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하니까 아무도 말의 뜻을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제 CS에 한 뭐 거의 20번째 가보고 저는 기업에 있을 때나 정부에 있을 때만 좀 많이 못 가고 뭐 대학에 있을 때나 지금 뭐처럼 있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Human Security for All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시큐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 헬스케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지금 사람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고 식량이 불안하고 환경이 불안하고 이 커뮤니티에 대한 커뮤니티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political freedom의 문제가 생기고 또 뭐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빌리티까지 문제가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이런 개인적인 안전 문제 또 경제적인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인류가 불안해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거냐 하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ESG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ESG가 여기에 맥락이 아주 일치하죠. 그래서 ESG도 결국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반영하고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할 거냐 하는 것들, 이게 인류가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CES 2023의 스타 기업이 이 존 디어라고 하는 농업기계 회사인데요. 이게 아주 이 농업 테크, 농업 기술을 통해서 아직 80억 인구가 100억이 되면 필연적으로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식량 위기를 이 농업 테크 혁명을 통해서 기술 혁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다분히 ESG적인 그런 어떤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존 디어 같은 회사가 ESG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죠. 이게 과연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평가 지표가 존 디어가 얼마나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느냐, 또 여기 이 회사가 또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있느냐, 지배구조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쪽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평가 지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평가 지표는 그런 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 지표의 방향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왜 해외에 다우존스는 어떻게 가고 있고 모간 스탠리 이렇게 하고 그거 전부 다 베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베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이 그런 면에서 본연의 ESG의 방향을 추구하는 지표를 리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술 혁신 그 자체보다도 올해 그동안에 지금 이게 70 거의 지금 50년이 넘었죠. 예. 그 동안에 CES가 해오면서 저도 20번을 가보면서 올해처럼 느낌이 새로웠던 해가 없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항상 신기술이었어요. 신기술. CES는 항상 신기술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기조연설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런 토론할 때 나오는 얘기에 보면 기술 혁신의 목적이 뭐냐, 이건 뭘 위한 기술 혁신이냐 하는 다분히 사람 중심적인 그런 기술 혁신에 대한 얘기가 바로 관점의 변화, 사고의 변화, 시대 정신의 변화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그래서 BMW는 기술 혁신에만 그냥 올인해서 발표했는데 전혀 훨씬 존 디어의 자율주행 트랙터보다 훨씬 몇 수 위인 자율주행차 또 색깔이 변하는 차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오히려 존 디어가 주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한국이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기술만 가지고 승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미국이나 심지어 요즘 중국한테까지도 기초 기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려울 텐데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목적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이 한국의 동양적 생각 또 이게 서양적 생각 또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훨씬 더 한국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이 purpose, 이 목적, 그다음 미션, 그게 바로 인류가 갖고 있는 미션,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될 미션, 그리고 시대 정신 중심의 패러다임 상이 중요한데 이거는 ESG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R&D도 제가 요즘 이 우리나라 R&D에 출연연구원의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융합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R&D의 정책의 방향도 기술 중심에서 미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다 기술 중심으로 사일로로 돼 있는 이 사일로를 다 트고 미션 중심으로 R&D 체제를 전환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ESG도 마찬가지여서 ESG 경영과 평가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기본이다. 이런 올해 2023의 핵심 기술 트렌드가 6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크게 봐갖고 하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3대 전환하고 아주 이그젝트리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다섯 번째 있는 서스테이빌리티가 바로 이 ESG의 핵심 키워드로 구성하고 있고, 한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넣냐면, 한국도 이 CS에 SK도 나가고, SK도 뭐 환경 열심히 하자고 ESG 열심히 하자죠. 삼성전자도 ESG 얘기, 뭐 제로, 넷제로, 뭐 LG전자도 서스테이빌리티에서 이 순환 경제에 대한 거, 또 이런 낫 같은 이런 그 장애자를 위한 이런 그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어필을 했는데, 왠지 뭔가 공허한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한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있었다는 걸 느낌으로 다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면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면에서 좀 더 ESG가 왜 생겼나 하는 걸 뿌리를 보면, 우리가 이게 또 어디가 중요한 게 나타나는데, 뿌리가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종의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외부의 압력이죠. 안 지워지나요? 외부의 압력인데, 우선 투자자들이 특히 블랙락 같은 회사가 이제 ESG 쪽에 대해서 이 훌륭하지 않은 회사는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러버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으려면 열심히 ESG를 해야 되고, 또 이제 ESG 정보 공시를 상장사에 대해서 의무화하니까 또 역시 또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그랬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소비자들이 ESG를 잘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기 시작했다는 게 더 큰 압력인데, 그래서 이 앞에 두 개가 주도하다 보니까 자꾸 기업 입장에서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얘기한 세대의 변화, 이 소위 MZ 세대의 부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회사의 제품은 MZ 세대가 사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열성적으로 팬이 되고 이제 사기 시작하는. 그래서 지극히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찾아서 해야 되는,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의 그 큰 변화고요. 그다음에 자본주의 변화도 이제 소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게 요새 많이 떴잖아요. 아까 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이 돈만 버는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직원과 이런 협력사나 지역 사회를 고려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사줘야 기업이 성공하게 되는데, 그 소비자를 등한히 하고 난 돈만 챙긴다면 서바이벌할 수 없는 거겠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무슨 새로운 것보다는 훨씬 더 기업의 본연의 이런 자세에 충실해 가는 거고, 뭐 기후 변화 때문에 하나의 그 탄소 중립 문제가 하나의 그 이제는 뭐 탄소 중립이 안 되면 수출을 못하는 이런 문제 같은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방향이 되겠죠. 이게 이제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과 성공 요건이지 시대 정신이지 무슨 패션이나 뭐 의무적으로 돼 갖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ESG 경영은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자체를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환경 보호적인 이런 수동적인 마인드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순환 경제 기술, 수소 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획기적인 이노베이션이, 혁신이 인베디된 하나의 그 방향으로 ESG가 발전돼야 된다는 거고요. 사회도 인권, 그다음에 협력사 보호, 양성평등,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거는 기본이고, 결국은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의 비전을 기업이 달성할 거냐. 아까 존 디어처럼 사회가 결국 겪고 있는 문제가 앞으로 성장 위기를 겪게 되는데, 존 디어의 그 식량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인 입장에서 ESG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죠. 이 두 가지 환경하고 사회는 왓에 해당되고, 이 지배구조는 하우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는 어떤 특한 대상이 아니라 이런 걸 추구하는데,
의사결정 지배구조가 여기서 소유 지배구조만이 아니라 소유가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은 의사결정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합리적이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지배구조죠. 회장이 내가 오너라고 해서 내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지배해버리면 그 지배구조는 잘못된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잘못된다는 게 다른 것보다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방향이 아닐 거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보면 이 사회가 지향하는 이 5가지 목표가 지속 가능한 사회, 건강한 사회, 스마트한 사회, 안전한 사회, 성장한 사회, 이걸 사회가 지향하는 비전인데 이 그 미션이죠. 미션을 지속 가능은 E고 나머지는 S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하는 하우가 G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에는 전부 다 혁신입니다. E도 혁신이고 S도 혁신이고 자 의원님 살펴가세요. 네, 네. S도 혁신이고 그래서 전부 다 이 혁신이고 G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의 어떻게 이런 혁신을 만들어갈 거냐 하는 의사결정의 지배구조인데 의사결정 지배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소유의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소유가 상당히 모든 걸 다미네이트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소유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서 하는 거지 그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남녀 비율 문제도 소셜 쪽에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면에서 소셜의 어떤 기본적인 이 미션이라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의사결정 측면에서도 여성 제품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뭐 화장품을 하는 회사가 이 이사진이나 팀장들이 다 남자다.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못 하겠죠. 여성을 이해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젠더 측면도 지배구조가 직접 직결되고 똑같은 의미로 노소 문제 또 뭐 인종 문제 이런 것들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ESG형의 기본 방향은 정리하면 방향은 이 고객의 마음 엮이고 굉장히 진정성 기반의 본질적 기업 경영 활동이지 그냥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유기경이라는 지금도 어떤 기업의 ESG 우리 기업 잘합니다 하고서 ESG에 대한 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보면 ESG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유기경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주 기본에 해당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에 해당되고 결국은 이러한 그 사회가 지향하고 결국은 환경까지 포함한 지구와 사회가 지향하는 하나의 그 면을 이루면서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기업들을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열심히 더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혁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이노베이션 임베디드 ESG가 돼야 되고 이노베이션이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특정한 무슨 ESG 경영팀이라든가 ESG 경영위원회 같은 어떤 특정 조직만이 아니라 사장부터 사원까지 전 직원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로 임베디드가 돼야 된다, 아주 내재돼야 된다는 얘기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끝으로 이제 ESG 평가 지표에 대한 이러한 것이 전 모든 평가 지표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내로 뭐 수백 개의 ESG 지표가 난립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이거를 장사로 이 사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이거에 대한 또 밥그릇 싸움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 ESG 학회가 절대로 이 어떤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는 가장 기본적인데 지금 가 있고 좀 더 고도화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ESG 학회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사회국가지 인류 비전에 부합된 미션 또 아까 얘기한 퍼포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평가 지표를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한 번에 절대 되지는 않겠죠. 한 해에 완료될 수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임베드 ESG를 추구해야 되고 또 평가위원회가 또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뭐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해가면서 계속 고쳐가면서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성공 사례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축적을 하고 또
그런 그 케이스를 또 연구자분들께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이거는 뭐 그냥 예시적으로 하나의 그 이노베이션 인베디드 ESG라는 무엇인가를 간단히 좀 드리면, 이 환경 내에서는 지금 현재 뭐 잘 아시는 대로 온실가스 배출, 온부자재 사용에 대한 문제, 에너지 사용이 얼마냐, 용수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 폐기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또 어떻게 재생하냐, 또 뭐 오염물질 배출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상당히 전통적인 환경 지표들이 주는데, 여기다가 이걸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기술 혁신 관련 지표, 다시 하면 아까 예를 들면 우리 이철 대표님 같은 뭐 정말 좋은 에너지 기술, 환경 기술을 만든 기업들은 나만이 저 환경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이 그 기술을 써서 환경에 기여하게끔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의 그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역시 또 한편은 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는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잘 아시는 대로 대량 생산은 엄청난 잉여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옷을 얼마나 많이, 이 의류를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는지, 그게 환경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게 재생도 되지도 않고, 근데 그런 문제들을 과연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뭐 친환경 생분해성 이런 화합물을 만들고 하는 것도 그런 기술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디맨드로 소위 주문형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인벤토리 자체를 잉여를 줄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도 평가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과연 평가 툴을, 그런 지표를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고, 사회 지표도 지금 뭐 노동, 다양성, 안전, 보건, 인권, 동반 성장, 지역사회공헌, 정보보호, 법규제 준수, 이런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존 디어 같은 사회가 지향하는 소위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스마트한 사회, 안전한 사회, 이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어떤 이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을 기여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가 들어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가 있는 기업들을 평가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결정의 경우도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권리, 뭐 감사, 지배구조, 이런 문제 전부 다 소유의 지배구조잖아요. 현재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대로 다른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다른 요소들, 아까 얘기한 화장품 회사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유색인종을 이 대부분에 쓰고 있는 그 회사가 백인들이 주도한다 그러면 퇴사되지 않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정보화 시대 때문에 다 투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 반영돼서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역시 소유의 지배구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뭐 기조 개념으로 앞으로 우리 이거는 절대 정답이 없고요. 또 이거는 또 하대될 문제도 아니고, 또 이거는 또 미국이라고 해서 뭐 정말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문제에서 정말 제대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ESG 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부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